안녕하십니까. 19번째 배정한자풀이, 물론 3급과 준상급을 포함한 배정한자풀이죠. 그러면요, 과연 어떻게 한자는 조립되고 있는지 또 한번 그 조립의 부품 속으로 여러분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요, 풀초 밑에 모방이라는 글자 여러분 알죠? 풀초도 압니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풀에서 자라난 꽃향기가 사방으로 뻗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꽃다웁다에서 꽃다울 방자, 빛날 방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방명록의 이름을 기록하다 방명록, 꽃다운 이름, 즉 꽃에서 나는 향기가 사방에 퍼지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방명이고요. 방년 몇 세다, 여자 나이 20 좌우를 뭐라고 합니까? 방년이라고 그러죠. 네, 그럴 때 이 방은 꽃다운 나이다라는 뜻으로 방년, 저는 몇 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즉 꽃이 사방에 뻗어가는 형태의 향기, 이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기도요, 어쨌든 같은 방자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방도 어쨌든 퍼져나가기는 마찬가지죠. 아, 저 학생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럼 방기의 방자도 이 방자입니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방귀길 방이라는 방비할 비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귀길 비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방비비라고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어떤 자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글자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해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지금 이것은요, 여러분한테 좀 낯설은 글자지만 이것은 글자의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고르비라고 한다. 이제 알죠? 예를 들어 좌측에 있으면 변, 그 다음 우측에 있으면 방. 그래서 좌부변, 우부방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풀이 어지럽게 피어난다고 해서 풀 어지러울 개라는 글자고요. 이것은 고르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땅에 여러 고을을 이루고 있는 부족국가 형태의 국가를 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나라방이라고는 하지만 나라국자와 다르게 부족국가의 형태, 즉 소위 말하면 주가 여러 개 모여있는 형태의 국가를 방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합중국 할 때 미국을 연방공화국이라고 할 때 방자가 뭐냐? 나라방자예요. 연은 이따을 연자, 이따께 나라를, 부족국가 형태의 나라를 여러 개 이어있는 형태를 연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때 이 방은 풀이 어지러이 피어나듯 부족국가의 고을 형태를 이루고 있는 나라, 그것을 방이라고 한다. 우방, 그렇죠.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방국가가 있죠. 그럴 때 버탄 나라, 그 다음 연방공화국 할 때 연방할 때 연, 이따을 연자, 연방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요, 유나이트라고 하는 표현, 유나이트의 그 한자 표현을 이따을 연자에 그 준에서 사용한다면 그 네이션 국가 형태의 이렇게 조그마한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그것을 일명 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연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사람인변 옆에 놓을방자. 이 놓을방은 함부로 한다라는 뜻의 방자도 있고요. 공부하던 것을 놓는다, 방학. 그럴 때 쓰는 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인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남의 행동을 본받는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이건 사람이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이 못되게 함부로 하는 행동을 금방 본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받을 방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모방, 즉 본떠서 본받는 게 모방이고요. 방사, 똑같은 본떠서 비슷하게 하는 걸 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놓을방, 즉 함부로 한다라는 뜻이라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들은 금방 본받는다, 본받을 방.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요, 한자 틀림없이 쉽게 외운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하라는 공부는 징그럽게 안 하면서도요,
하지 말라는 코 후비는 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런 겁니다. 그것을 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모방할 방자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쉽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곁방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변 옆에 이런 글자가 있죠. 이 글자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이것만도 곁방이라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귈 만한 사람을 곁에 두어야 된다 해서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할 방 또는 곁방이라는 글자예요. 방관하다.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 수수방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방청객 할 때 방청 뭐냐 곁에서 듣는 걸 방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글자만도 곁방자인데 사람인이 있어서 사람인 옆에 사람 옆에서 가까이 곁에서 무언가 있다 해서 가까이 곁에 있을 방 해서 곁방자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방관이라는 한자 또는 방청이라는 한자 금방 여러분에게 한자어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곁방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잔배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건배할 때 쓰는 배인데 축배할 때 쓰는 자인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무목 옆에 아닐풀 나무가 아니었다. 도대체 이게 잔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냐? 옛날에는 잔이나 밥그릇이 전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나무가 아닌 그릇이라는 데서 잔배자, 밥그릇 배자가 됐어요. 원래는 뭐냐? 나무로 돼 있는 전부의 그 옛날에는 목기 시대에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였다가 나중에는 철기 시대로 돌아오면서 나무가 아닌 그릇, 그것을 배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배 또는 배주 또는 배반, 이 배반이라는 건 뭐냐면 잔 형태의 쟁반 형태를 배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나무가 아닌 형태의 그릇을 배라고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요, 살아가다가 보면 나무 그릇이 많죠. 우리 목기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전부 목기 형태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녹그릇이 나와요. 아하, 그래서 나무가 아니다라고 표현해 놓고 이걸 우리 잔배, 그릇배라고 하자. 그래 놓고서 금붙이나 은붙이 또는 동붙이 따위의 그릇을 배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릇도 수없이 많지만 어쨌든 중요한 그릇은 뭐냐? 나무가 아닌 그릇. 이것을 잔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북도들 배자입니다. 같이 보죠. 흑토 옆에 이걸 쪼갤부라고도 하고 여기서 어떤 분은 이거를 쪼갤부라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곱배자라 변형 형태라고 하자 하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흙을 쪼개서 갈라가지고서 곡식을 심고서 흙을 더 북돋아 주는 것을 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얘기죠. 즉 흙을 파가지고서 씨앗을 심고 그곳에 흙을 더 고비되도록 이렇게 올려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 배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를 북돋을 배라고 한다. 재배하다, 배양하다 할 때 이 배는 북돋을 배자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어떤 묘목이나 어린 나무를 심어놓고 그 주위에 흙을 좀 더 긁어 모아서 평평한 땅보다 더 올라오게 해주죠. 그걸 북돋을 배라고 하는데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우리 그 조장하다라고 하는 한자어의 어원인데 이 북돋을 조자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싹이 잘 안 크니까 오늘 나가서 그걸 뽑았다가 얼마나 자랐나 보고 다시 심어놓고 또 이렇게 흙을 북돋아주고 다음날 와서 또 별로 안 자라니까 흙 뿌리를 뽑아서 왜 안 자라지 하고 다시 심어놓고 이렇게 되면 씨앗이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조장도 알맞게 해야 됩니다. 공부도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조장을 하면 씨앗은 말라 죽죠. 북돋아 주십시오. 그저 한번 옮겨놓고 흙을 북돋아 주는 거로 끝내주십시오. 그것이 공부하는 지름길이겠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안일비라는 어원과 관계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손과 안일비. 이 안일비는 원래 새의 양쪽 날개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요가 한 새가 아닌 이상이야. 이 날개와 이 날개가 합쳐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새의 날개가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가 합쳐지면 그 날개는 날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새가 양쪽 날개가 합쳐지지 않고 양쪽으로 갈라진다 해서 합쳐지지 않는다 아닐 비자가 됐죠. 그런데 이 어원 속에는 손을 새가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쫙 벌리고서 적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즉 누가 오는 것을 손으로 쭉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배라고 그런다 해서 물리칠 배자입니다. 우리 배타적이다, 또 배격하다 할 때 쓰는 자라는 얘기죠.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 보니까 뭐 펩시맨 하면서 손을 막 흔들어요. 그것을 배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손을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 이것이 새의 날개 형태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손으로 누가 오는 것을 밀어낸다를 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칠 배 또는 밀어낼 배, 우리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을 손으로 밀어내듯 밀어내는 걸 배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배타적인 사람들이요, 가장 쉽게 하는 행동 한 가지, 앉을 때 꼭 양손을 가슴 위에서 팔짱을 낀답니다. 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사귈 때요, 배타적인 사람은 혹시 있나 주의 한번 둘러보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에도 그 새의 날개진 모양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안일비자 밑에 수레차. 사실은 이게 안일비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도 새의 기처럼 수레가 많이 줄지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무리배자입니다. 즉 이 수레가 위에 언덕 위에서 보면 새의 날개를 펼친 것처럼 이렇게 수레바퀴가 있고 앞뒤로 이렇게 끄는 게 있겠죠. 말이 끌든 사람이 끌든 그것처럼 무리지어 있는 걸 배라고 그래요. 우리 배출하다, 동배, 선배할 때 이 배는 무리배자를 씁니다. 결국은요, 새의 날개의 깃털처럼 뭉쳐 있는 것을 배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뭉쳐있는 어떤 거리들을 주위에서 찾다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새 깃털을 딱 보니까 이 털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아하, 이것을 무리배라고 하자 해서 어떤 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배라고 한다는 거죠. 시중 잡배 할 때 배도 이 무리배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볼까요? 물론 소인배 할 때도 그런 글자를 쓰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사람인변 옆에 흰백. 과연 무슨 얘기가 될까요? 사람의 여러 가지 일을 자세히 아뢰백자죠. 이때는 말할 백자입니다. 아뢰다 하여 이것은 맞이다, 맞이백자예요. 맞백자. 우리 백숙, 백중, 화백할 때 이 맞백자인데, 이 맞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를 맞이라고 그래요. 맞백자인데 뭐냐, 사람 형제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입으로 아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아들이 그 집의 상황을 아랠 수 있다 해서 맞백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회사나 어디 가나 우두머리가 있죠.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의견을 조합해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윗사람에게 올릴 때는 가장 윗사람이 얘기하는 법이죠. 대부분. 이것을 맞이라고 그러는데, 한자에선 맞이가 사람 앞에서 말을 아랠 수 있는 사람이가 첫 번째다. 그걸 맞이라고 한다. 맞백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큰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백부라고 하잖아요. 그때 맞백자를 쓴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서 얘기했던 백숙의 숙은 네 번째 아버지를 숙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를 중이라고 그래요. 중, 백중. 그 중이 뭐냐? 두 번째 아버지를, 예를 들어 우리가 두 번째 큰아버지가 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중부라고 한다는 얘기. 숙부, 중부, 나중에 숙부, 그 다음 뭐 백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일백백. 일백백은 사실은 흰백이랑 같이 쓰인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즉 무슨 얘기냐? 나무의 결이 곱고 희어가지고서 그 나무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건 잣나무다 해서 이게 잣백자예요. 사실은 흰백과 일백백은 음이 동음으로 동의의 뜻을 겸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같이 쓰였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 결이 곱고 희었던 나무는 잣나무다. 그것을 잣백이라고 하자. 그래서 측백나무 백, 잣나무 백, 이런 글자가 됐죠. 우리 동백,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를 송백이라고 합니다. 이때요, 백자가 묘하게도 일백백입니다. 그렇지만 흰백으로 써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
음가가 같고 뜻이 같이 쓰인 경우는 허다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배정 한자에서 쓰기가 나오거든요. 일백백으로 쓰십시오. 옛날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하다가 옥편에 딱 결정이 납니다. 이걸 흰백으로 하자. 그래 놓고서 나무목 옆에 흰백 그 됐던 글자를 다시 일백백으로 하자. 여론에 의해서 일백백. 그러나 옥편을 찾아보면 흰백이든 일백백이든 측백나무백, 즉 자백이라는 글자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볼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불화 옆에 머리혈. 이건 머리 부분이죠. 즉 무슨 얘기냐?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겁고 아프다는 데서 이런 것은 고민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 하죠. 그래서 이것을 번민하다. 그래서 번거로울 번자가 됐습니다.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우니까 번거롭죠. 그래서 번거로울 번. 우리 번잡하다, 번뇌할 때 전부 다 이 번민할 번 또는 번거로울 번자가 쓰이겠습니다. 결국은요. 머리에 뜨거운 것. 머리가 뜨거운 것은 용량이 부족해서든 컴퓨터도 보니까요. 용량이 적은 컴퓨터는 한참 돌아가기만 하지 열만 나지 별로 빠르진 않아요. 사람도요. 무슨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머리가 뜨겁습니다. 이것을 번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번뇌의 바다다, 고해의 바다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글자 볼게요. 여러분 머리 식히십시오. 뜨겁게 하지 마십시오. 이번 글자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웠죠. 민첩할민이라고 배웠고요. 이 밑에 것은 실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민첩하게 자란 무성한 풀처럼요. 실을 어떻게 한 거냐. 색실을 매달아 놓았던 형태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실을 물들여 가지고서 아마 이런 어떤 그 장대에다가 쭉 매달아 놨겠죠. 그것을 번이라고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엔 번성할 번이라고 하자 해서 번성할 번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실사가 여기서 의미 요소로 많이 쓰인다. 색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번성하다, 번영하다, 번화한 거리를 다니다 하다, 번화. 이때 전부 다 이것을 번성할 번인데 결국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색실을 매달아 놨는데 그 색실을 멀리에서 보면요. 무지개 같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굉장히 번성해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번성할 번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요즘은 색실을 매달아 놓는 것은 공장이나 가능하겠죠. 그런데 옛날에 주위에서 염색하는 집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집들이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실을 그렇게 널려놨을 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집이 번성한 것처럼 보였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번성할 번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 속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요. 실 파는 사람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도 새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게 차례번자 옆에 날비자죠. 결국 뭐냐. 차례차례로 깃털을 뒤집으면서 호응을 난다는 데서 뒤치다거릴 번 또는 펄럭일 번자. 나중에는 이 펄럭이기 위해서는 새의 깃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뒤집힌다 해서 뒤집힐 번자입니다. 우리 번복하다. 일이 뒤집혀지는 걸 번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번도하다. 이게 뭔 얘기냐. 엎어지고 자빠지는 걸 번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 번역하다. 원글을 뒤집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을 바꾸어 쓰는 걸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을 번 또는 무슨 뜻도 있냐? 뒤칠 번, 번역할 번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요. 새가 됐든 사람이 됐든 걸든 날든 앞발과 뒷발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고 새는 이 펄럭거리면서 날죠. 이것이 번입니다. 결국은 언어도요. 서로가 나아가려면 저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옮겨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펄럭일 번자를 썼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번역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굉장히 수월해 보이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안석괴고 이 안에 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안석이라는 건 천지를 표현하고 천지 안에 있는 물건을 표현하고 천지간의 만물을 포함한다는 데서 이걸 모두 또는 대강이란 뜻으로 보자 해서 무릎범, 대강범이란 글자가 됐습니다. 우리 비범하다는 건 대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을 비범이라고 그러죠. 평범하다. 그냥 그 고르게 이렇게 일반적이다라는 걸 평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싸고 있는 이거 하늘과 뭐 천지라고 해도 좋고요. 이것이 어떤 만물의 이치를 싸고 있는 건 대강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해서 모두범, 대강범, 무릇범, 우리 범내, 범상하다, 비범하다 할 때 이 범은 결국은 천지간에 쌓여있는 물건은 대충, 대강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릇, 대강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억지 해석이 될지는 모르지만요. 결국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싸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것도 무릇범자를 포함하고 있네요.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무릇범. 즉 무슨 얘기냐? 물에는 모든 물건이 대충 뜬다는 데서 이게 뜰범자예요. 사실 물에 어떤 물건을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경우는요, 드물었죠. 요즘이나 되니까 쇳덩어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라앉지만 옛날에는 물에 모든 물건들이 대부분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뜰범자죠. 또는 나중에 보면 무슨 물건을 물에 넣으면 물이 넘치니까 넘칠범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범람하다. 넘쳐서 흘러나가는 걸 범람이라고 그러고 범해, 넘치도록 사랑하는 걸 범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물건은 물에 뜹니다. 쇠도 떠요. 그 안에 부피를 넣어주면 뜹니다. 배도 뜨듯이요.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미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글자 안에 물수를 넣을 때는요. 물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